반갑습니다. 박성철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사상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의 탄생의 시작,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였던 95개조 방방문을 붙였던 루터. 개신교의 시작이죠. 네, 개신교의 시작.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네, 루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루터와 우리 개신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뭐 유명보다는 중요한 인물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장 깔뱅. 예, 장 칼빈. 칼빈 선생님. 네네. 네. 영어로 존 칼빈. 네네. 우리 또 영어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우리한테는 저는 칼빈이 더 익숙한데 어쨌든 깔뱅, 장 깔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깔뱅하면 저는 딱 두 가지만 생각이 나요. 하나는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꼭 읽어야 되는 책인데 읽은 사람이 별로 없는. 네, 그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하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익히 성도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깔뱅의 5대 교리, 튤립, 뭐 요거까지. 뭐 내용은 잘 모르나 튤립은 안다. 뭐 이런, 요 얘기 정도가, 깔뱅에 대한 뭐 우리의 그 얕은 지식이라고 할까요?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깔뱅 자체를 오늘 이제 다루게 되니까 뭐 튤립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뭐 개혁주의 5대 교리 같은 경우에는 깔뱅 자체가 이제 정립을 했다기보다는 깔뱅이 제자였던 베츠에 의해서 정통주의 시대 이야기 16세기 이후 이제 16세기 후반이 되면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의 이제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의 이제 사상을 이제 정리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정통주의 시대에 그들이 제자죠. 그러니까 깔뱅 그 개혁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장 깔뱅의 제자였던 베츠에 의해서 깔뱅의 신학이 이제 조직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등장하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종교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튜빌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그런 베츠에 의해서 정립된 깔뱅의 사상 혹은 뭐 깔뱅주의라고 말하는 신학적 흐름이 이제 네덜란드로 넘어가서 뭐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되는 과정, 뭐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뭐 깔뱅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처럼 이제 그 시대 속에서 깔뱅의 사상 자체를 이제 뭐 사상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때는 일단은 조금 떼놓고 바라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마틴 루터의 이제 국가와 교회 관계를 흔히 뭐 루터의 두 나라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하죠. 사실 루터는 뭐 자신의 그 정치 이론 혹은 정치 신학을 두 나라 이론이라고 정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네네. 예를 들어 뭐 독일 귀족의 고고함이라고 하는 책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권력과 세속의 권력, 그다음에 세속 국가와 뭐 영적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루터의 다양한 그 저서 속에서 이런 그 두 나라 혹은 두 권력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루터는 조직한 적이 없어요. 명확하게 A다 B다 뭐 이렇게 만든 적은 없군요. 루터파가 형성되고 루터의 제자들에 의해서 루터의 사상, 특히 이제 정치 사상을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루터의 사상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들이 두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하니까 두 나라 이론으로 정립이 된 거지만, 루터의 글을 좀 읽어보면 두 나라가 등장하는 건 사실이지만 두 나라에 대한 방점은 각 저서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세속 권력이 좀 더 강조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영적 권력이 더 강조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속 권력과 영적 권력의 상관관계가 강조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뭐랄까요, 독립적인 성격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이런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루터 이론들을 조직하는 과정 속에서 루터의 두 나라 이론이 등장한 것이고, 깔뱅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튤립이라고 하는 뭐 개혁주의 5대 교리 혹은 뭐 깔뱅주의 뭐 5대 교리라고 하는 것도 깔뱅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을 한 측면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깔뱅 스스로가 뭐 내 사상은 이 5가지 명제로 다 정립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후에 베츠와 같은 그 깔뱅의 제자들이 어떤 스승의 사상을 정통주의 시대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그의 제자들이나 그의 후대의 이제 추종자들이 정리해 나가면서 조직화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통주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정립된 개념들이 예를 들어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뭐 주로 이제 네덜란드 그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5대 교리는 화란, 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 지역에서 이제 특히 교리화되는 또는 발전했던 개념들을 우리 뭐 한국교회는 그 적극적으로 수용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상사적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후대 발전을 끌고 오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지금은 우리는 좀 담백하게 깔뱅 선생님의 이야기만 해보자.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그래야 그 이후에 깔뱅이의 그 신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깔뱅주의 그러면 화란인, 즉 네덜란드에서 발전했던 깔뱅주의, 예를 들어 경건주의 운동 이후 17세기, 18세기 이후의 발전 과정 속에서 네덜란드에서 주로 발전했던 신학적 운동만을 깔뱅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 깔뱅주의는 깔뱅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에 성공을 하고 또 마지막까지 제네바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스위스가 그 핵심이잖아요. 스위스 개혁파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특히 보수적 교회나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교회는 화란 혹은 네덜란드의 깔빈주의 혹은 깔뱅의 사상의 발전을 영향을 받았지만, 전반적인 깔뱅주의 전체로 보면 스위스 개혁파 교회의 신학적 발전도 분명히 깔뱅의 사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먼저 깔뱅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깔뱅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사상들, 그 시대 속에서 살펴본 다음에 이게 이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깔뱅의 사상을 좀 편협되지 않게 혹은 특정 교단의 어떤 신학을 절대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사실 재미는 거기에 있는데요. 네. 일단 깔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장시키지 말고 조금 담백하게 깔뱅과 깔뱅의 그 시대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깔뱅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걸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또 이거 한다고 또 이제 몇 장 봤겠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열어봤는데 뭐 저는 사실은 아주 이제 부족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면 탁탁탁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무슨 편지 같은 게 있어요. 프랑스 황제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될 줄 몰랐으나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러면서 아주 정중한 편지를 썼더라고요. 왜 교리를 착착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편지가 먼저 나오게 된 걸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독교 강요는 최종판이죠. 제네바에서 깔뱅이 이제 말년에 자신의 사상을 이제 종합하는 가운데서 이제 편집하고 이제 출판을 한 최종판을 보통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내공 갖고 있는 책이 그 네네네네. 책이군요. 원래는 이제 1536년에 제네바에 이제 처음 도착하고 1년 후에, 그러니까 1535년에 뭐 스트라스부르를 거쳐가지고 이제 바젤로 갔다가 다시 이제 제네바로 가게 되는데, 제네바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1536년에 이제 기독교 강요 초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깔뱅의 어떤 신학적 발전 과정 속에서 개정 증보되는군요. 예, 그래 되면서 최종판이 나오게 되는데 네네. 프랑스 1세의 이야기는 이제 기독교 강요 초판에 나오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깔뱅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을 성공한, 그래서 이제 제네바의 시의회를 장악하고 강력한 형태의 이제 종교개혁, 말하는 이제 사회적 개혁으로서 종교개혁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사회적 변혁이나 정치 체제의 변화를 꿈꿨던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죠. 예, 처음에는 어떻든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것도 학문적인 운동으로서 종교개혁을 원래는 이제 시작을 했다가 그게 사회적 변혁으로까지 이제 나아가게 된 거지만, 장 깔뱅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처음에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종교개혁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이제 35년에 쫓겨갈 때에 34년부터 이제 장 깔뱅이 지속적으로 종교개혁 사상을 이제 프랑스 내에서 특히 이제 파리를 중심으로 이거를 이제 펼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때부터 그럼 종교개혁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들은 있었던 거네요. 네네. 이 연대를 보면 21, 뭐 22 이렇게 시편 주석과 연관해가지고 아마 그 시점 쪽에서 아마 개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 뭐 그 이야기를 하죠. 그때가 이제 뭐 1530년, 뭐 31년, 32년,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1529년부터 한 30년 사이 혹은 31년 사이에 회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개종, 카톨릭에서 개신교. 그 당시 막 등장하기 시작했던 개신교로 사실 그러면 그때 당시면 개종했다고. 이단화되어져 있는 그런 종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일을 제외하고 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정립되어 있는 상태였죠. 어마어마한 도전이네요. 예, 근데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사상의 변화는 시대의 변화가 먼저 따라오고 그 시대의 변화를 종교적으로 담아내거나 아니면 그 시기적 변화 속에서 기독교가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틴 루터 이야기할 때처럼 기존의 가톨릭의 어떤 그 사상으로서는 교회가 존재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오카메 윌리엄이라든가 든 스코투스가 새로운 어떤 사상들, 뭐 유명론으로 대표되어지는
스콜라 철학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이론들을 이야기하게 된 건 스콜라 철학으로 기존의 흐름을 그를 담을 수가 수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종교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인 거죠. 반응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권을 가지고 있거나 물론 이제 뭐 카톨릭이라서 다 기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교양 제도라든가 아니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왕정을 기반으로 하는 프랑스 왕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기독권이 종교와 이제 정치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든 카톨릭을 지키는 것이 기존의 기독권이나 왕정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체제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사회를 바라보거나 국가를 유지해 가지고는 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와 종교가 일치된 입장이니까 교회가 그걸 담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걸 기반으로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젊은 사상가들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깔빙 역시도 1509년에 태어나서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교육 때문에 파리로 와서 유학을 하던 입장이었고 파리로 와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장깔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도 바꾸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법률 시험까지 치고 나서도 이런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러한 뭐랄까요 일단 본인 스스로도 젊었고 법률가였으니까 얼마나 사회적 변화에 민감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물론 이제 개종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어떤 변화도 있었겠지만 그런 신앙적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종교개혁으로 대표되어진 새로운 사상 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개종이라고 지금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반기득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뭐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왕정 체제와 함께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기득권 체제였는데 이걸로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거나 아니면 더 성장하거나 아니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 말고 다른 그릇을 한번 더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장깔뱅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개종 초기부터 사회적 운동으로서 종교개혁에 대한 굉장히 강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1533년에 니콜라스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파리 대학 학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연설하게 되고 연설문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기존의 어떤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운영 아니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신학적 문제라고 하는 건 결국 프랑스 내에 왕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체제에 대한 사회적 체제에 대한 불만들인 거죠. 여기는 강한 비판이 이미 역대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그 비판을 듣고 당시 이제 프랑스 1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런 그 흐름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와 내가 왕인데 그렇죠. 네, 레지스탕트네요. 레지스탕트.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젊은 엘리트들이 기존에 이제 로만 카톨릭을 이제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로만 카톨릭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던 프랑스 1세를 기반으로 하는 왕정 체제에 대한 반항이죠, 반항. 반항으로. 네. 그러다가 이제 1534년 10월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벽보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파리 전역에. 찌라시 사건 아닙니까? 뭐 운동회. 우리식 말하면 그런 거죠. 예, 기존에 이제 왕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로만 카톨릭에 대한 문제를 이제 지적하는 벽과되고 그걸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 1세가 프랑스 내에 잡아 죽여야죠, 이제. 예, 뭐 그 당시 위그노라고 불리던 개신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결국 1535년에 파리를 떠나서 이제 스트라스부르를 거쳐서 이제 바젤로 갔다가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뭐 기존 파레 같은 사람들이 뭐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주고 하니까 이제 다시 제네바로 이제 결국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살려고 도망도망 이렇게 가다가 제네바까지 가게 된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로만 교황청이 이단이다 이거 하고 프랑스 1세 같은 사람 왕이 왕이 잡아 죽인다니까. 이단이다 이거는 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35년에 제네바를 가서 36년에 이제 기독교 강요가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보면 많은 부분이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기존에 했던 그 교회 가르침이 잘못됐다. 그러면 기존의 교회 가르침이 잘못됐으면 세속 권력을 가진 프랑스와 1세가 그걸 올바르게 판단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복음의 가치인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올바르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하느냐.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 쇼판에 등장하는 그 프랑스와 1세 왕에게 바치는 그 긴 허나문 혹은 서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이제 핵심이죠. 네. 제가 웃는 이유는 그거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저자세지? 이게 그 상황을 제대로 모르면 왕한테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나 우리 잘하려고 한 거예요. 요 얘기가 쭉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장깔뱅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단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잘해보려고 한 네, 거죠. 올바 기존의 그 가톨릭 교회의 어떤 뭐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리적 문제, 뭐 그게 뭐 결국에는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네네.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꾸기를 요청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단을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1세에게 기독교의 초판을 이제 헌화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제네바로 도망을 갔지만 제네바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말년을 이제 보내게 될 줄은 아마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의 고향을 떠나면 금방 돌아가겠거니 다 하고 그렇죠. 그러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거기에서 생을 마치는데 기독교 강요가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걸 믿는다. 우리 이런 걸 따른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기독교 강요 초판 같은 경우에는 최종판과 비교했을 때 엄청 조직적으로 쓰였다기보다는 당시 이제 프랑스 1세 주변에 있었던 추기경이라든가 이런 그 카톨릭 내 신학자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고 뭐 프랑스 어떤 암적 존재라고 하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이단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새로운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기보다는 변증서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최종판과 초판을 좀 비교해 보면 최종판에 비해서 초판은 뭔가 조금 조직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체계화가 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내는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 생각이나마는 제가 볼 때 기독교 강요 초판본과 최종판은 쓰여진 목적이 일단 달라요. 그러면 내용은 비슷하지만 목적 자체가 다른 네네네. 판본이네요. 이게 기독교 강요는 참 안 읽어봐서 그렇지만 재밌네요. 그러니까 깔뱅 사상을 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 강요 초판본보다는 최종판에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체계적으로 깔뱅의 사상을 이해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깔뱅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사상사를 계속 살펴봤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깨닫다. 이건 어렵거든요. 사상의 발전 과정이 있어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뭐 타 종교 분에 네네.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그랬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꾸준한 이 시간과 과정과 이런 속에서 정립되어지는 산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오늘 준비할 때 깔뱅의 사상을 주로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지만, 이 기독교 강요 초판에 대한 연구는 깔뱅의 사상을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가 혹은 변했는가를 알아야 최종판에 등장하는 개념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앞으로 좀 기독교 강요 초판에 대한 연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진행이 많이 안 됐습니까? 프랑스 라틴어 판본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되지 않았고요. 한국에서 지금 그러면 아직 그 초판이라든가 그 시기의 저작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안 됐군요. 초판본은 번역은 되어 있죠. 번역은 되어 있는데 깔뱅의 글은 라틴어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어판도 있고 이분은 말을 여러 개를 하셨나 봐요. 기독교 강요도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최종판 중에서도 라틴어판이지만 불어판도 있고 그 불어판도 기독교 강요의 발전 과정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하니까 초판만 연구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판 이후에 등장하는 기독교 강요 내에 그 변화들, 개념들 이 개념이 어떻게 마지막 그 네네네. 최종판에서는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그런 어떤 변화의 과정을 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은 뭐 초판은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종판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연구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초기 문서들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요즘에 깔뱅의 서신서 같은 경우도 이제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프랑스어로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도 지금 요즘에 번역이 되고 있잖아요. 그 번역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건 연구가 되고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판에 대한 연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깔뱅의 글 남아있는 자료 자체가 풍성하니 이런 풍성한 자료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좀 더 필요한데 그런 종합적인 연구 과연 소위 말하는 깔뱅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고 있는가?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솔직히 그런 다양한 연구를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깔뱅주의 연구 내에서도 약간 소수파고 다수파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뭐 튤립으로 말하는 교리화 과정 통해서 형성된 그런 어떤 명제 중심으로 깔뱅의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주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한국 교회 내에 특히 보수적 그룹이나 근본주의적 경향이 이루어지는 깔뱅 연구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그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 1세에게 바친 뭐 헌사 혹은 뭐 서문과 같은 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뭐 시대적 상황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네.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상이나 신학만 하면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 왜 이 말이 나왔을까? 그런데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왜 이 사람은 이 말을 왜 했을까? 그러다 보면 역사도 나오고 인물도 나오고 이 인물은 왜 이런 얘기를 하게끔 여기에서 그렇게 서 있었을까? 이렇게 좀 확장되는 이런 게 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게 또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볼만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 주시면 우리처럼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풍성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도 보면 우리는 이제 성공한 2차 종교개혁에 집중을 하지만 35년 도착해 36년에 이제 기독교의 초판 나오고 지속적으로 제네바 내에서 종교개혁, 그러니까 개신교적 사상에 기반해서 사회적 변혁에 대한 주장을 하죠. 네. 이제 기욤 파엘 같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처음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938년부터 41년까지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가서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부처나 이런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부처라면 독일의 그 농민운동 했던 농민운동의 대표자라기보다는 농민운동의 대표자가 이제 토마스 뮌처 같은 사람들이 더 대표자이긴 한데 어떻든 마틴 루터와는 좀 다른 관점 속에서 농민 전쟁을 바라보고 또 루터와는 좀 다른 관점 속에서 종교개혁의 사상을 발전시켰던 이제 부처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어떤 받긴 받았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많이 연구 안 되고 있어요. 스트라스부르크 시기라고 하는 38년부터 41년까지의 깔뱅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이 시기를 보내고 나서 다시 이제 제네바로 돌아와서 깔뱅이 이제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시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형태의 이제 종교개혁, 사회적 변혁으로서의 최초였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회를 장악한다는 의미는 정치적으로 개신교를 접목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때 당시는 캐톨릭이었을 테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스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나라 스위스. 네, 나라 국가로서 스위스는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에 통일 전쟁을 통해서 형성된 거고요. 그 이전에는 마치 이제 아테네 시대의 도시국가처럼 그러면 좀 후진적이었네요. 통일 국가라는 측면에서는 뭐 좀 다르죠. 당시 이제 통일 왕정을 형성하고 있던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 꽤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국가 형태처럼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언어도 예를 들어 제네바 같은 게 이제 불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바젤 원래 처음 갔던 바젤 같은 또 독일어권 또 있고 이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단일 국가라는 의식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신흥 계급이라고 사회적 계급이라고 그러나요? 부르주아라고 그러죠. 부르주아 계급들이 이제 근데 이제 시민 계급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던 지역이었고. 아무래도 왕정이 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근대 시민 계급들의 영향이 컸죠. 거기서는 왕이 없으니까 시의 어떤 그 중요한 공식적인 걸 결정하는 시의회를 이제 장악하는 쪽이 제네바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장악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깔뱅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의회에 좀 장악하게 되는 거. 깔뱅 스스로도 그렇고 깔뱅은 마틴 루터와 달리 종교개혁의 가치에 따라서 사회적 변화와 교회 변화를 함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급진적이네요,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따지면. 그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시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결국에는 깔뱅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가는 되는 거. 거죠. 본인 스스로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깔뱅 스스로가 그런 그 제네바에서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을 발휘했다고 봐야죠. 셀베투스 같은 경우에 화형을 시키게 되니까 이런 그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를 장악하는 영향력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재판 판결을 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삼권 분립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 예. 근데 그게 그 소위 말하는 근대적 자유주의 정치학이 등장하면서부터예요. 그리고 영국만 하더라도 명혁명 이후에서나 이제 이권 분립 이야기하고 뭐 장자크 루소에 의해서 또 계속해서 자유주의 정책이 발전하면서 상권 분립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참 후대 이야기 아닙니까? 한참 후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의회가 재판도 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재판하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든 시의회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제네바 전체를 이제 장악하는 것과 거의 같은 영향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을 뿐이지 뒤에 이제 그 힘쓰는 사람은 있었네요. 모두 마찬가지죠. 네, 르네상스 시대의 그 메디치가 네네. 거기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탈리아가 통일 전쟁을 하기 전이니까 네네. 그 도시를 지배하는 모든 영역에서 지배를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왕이 어마어마한- 아니죠. 왕이 아니고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가문이니까 예, 가문인데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을 다 지배했다. 지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장가백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는. 깔뱅의 제네바 이야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움직임을 받고 그러면 이제 흐름을 봤으니 그러면 이제 제일 유명한 기독교 강요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종판은 뭐 원체 그 내용이 뭐랄까 많기 때문에 네, 한 3,000페이지 됩니다. 그거를 뭐 다루게 되면 이제 1시간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한 학기 강의 정도. 네. 그 당시 사상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깔뱅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깔뱅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깔뱅 신학의 가장 대전제는 인간은 이제 죄인이고 인간은 죄인이고 전적 타락. 정적 타락 네. 뭐 인간은 죄인이고 그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다 은혜의 결과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전제 조건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중 예정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게 깔뱅의 이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중 예정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만드시고 한쪽은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 계획을 세우시고 한쪽은 버려두시는 거죠. 유기라고 그러죠. 구원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도록 남겨두신다. 하나님 두 마음을 품으셨다는 겁니까 지금? 뭐 그거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마음과 의지로 분리된 인간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한쪽은 구원하시고 한쪽은 냅두시고.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서 한쪽은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네. 한쪽은 이제 버려두시는 거죠.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유기의 특징은 너는 구원을 못 받아가 아니고 인간은 그냥 놔두면 죄악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한쪽은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구원을 하기로 하나님 계획을 세우신 거죠. 이게 이제 깔뱅의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데 마음에는 안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구티누스의 구원론이 하나님의 은총론에 기반한 구원론이잖아요. 네네. 이미 그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아구티누스에게도 등장을 해요. 아구티누스 같은 경우는 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은총행을 강조했죠. 은총에 강조하죠. 네네. 그러니까 인간은 원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놔두면 그냥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그런데 이제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됐다. 논리적으로는 결국에는 한쪽은 은총을 베푸지 않은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네. 근데 아구티누스는 이중 예정 자체의 부분에서 유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강하게 강조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또 그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이런 개념들이 이미 이제 있었기 때문에 유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깔뱅처럼 이렇게 강조되지 않았던 거죠. 버림의 느낌은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은 알 수가 없으나 은총을 베푸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교리가 이제 완전히 정립되지 않을 때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뭐 이런. 낙원이란 개념도 있고 연옥도 있겠고. 연옥도 있고 뭐 유아 같은 경우는 또 연옥 내에서도 또 유아들이 가는 또 연옥은 또 따로 맞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연옥도 한 종류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아구티누스 입장에서 은총을 강조를 하고 논리적으로 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버려두시는 게 되지만 아구티누스 시대에는 아구티누스가 은총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뭐 연옥 개념이라든가 낙원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기 자체가 강조되지 않았던 거죠. 깔뱅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아구티누스의 신학을 이제 연속성 속에 있는데 이거를 이중 예정이라고 해서 하나님 구원론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이걸 딱 분리했네요. 분리해 놓은 거죠. 구분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깔뱅의 신학 중에 이중 예정이 뭐 그렇게 유명합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렇죠. 뭐 구원론에서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은총의 결과, 은혜의 결과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느냐,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립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루터의 두 나라 이론이 지금 또 왜 문제가 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는 정립을 안 했어요. 문제는 후대 사람들이 정립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원래 생각과 정립한 사람들의 생각 사이에 과연 유사점이 더 많으냐, 차이점이 더 많으냐, 이거 놓고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20세기 이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했던 이제 뭐 신루터주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존의 정통주의 루터파들하고 에어링 하파들하고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장깔뱅에 대한 이야기도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튤립으로 대표되는 뭐 깔뱅주의 5대 교리도 이야기할 때 지금은 소위 말하는 뭐 그냥 그게 아무런 그 이런 사상사적인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걸 다 이단처럼 여기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못 하는 거지만 사상사적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깔뱅의 글 속에 등장하는 개념들을 배츠가 정리하는 가운데서 과연 어느 정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뭐가 같은지 뭐가 다른지. 네, 어떻게 그 시대 속에서 정통주의가 정상화된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깔뱅의 시대와는 다른 형태로 정립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소위 말하는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후에 화란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의 발전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는지. 그러면 화란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럼 과연 스위스 개혁파는 동일한 방식으로 받아들였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화란도 개혁주의 신학을 했던 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럼 과연 이제 화란의 개혁주의하고 스위스 개혁주의 같으냐? 사실 완전히 100% 같다고는 말 수는 없는 거죠. 동네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신학은 또 동네의 이 특수성을 또 굉장히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질문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깔뱅주의 5대 교리라는 명목하에 다른 어떤 스위스 개혁파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학적 담론들은 깔뱅의 사상이 아닌 것처럼 막 몰아간단 말이에요, 한국 아니 교회는. 깔뱅은 스위스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 깔뱅은 스위스에서 생을 마감하고 거기에서 모든 업적을 이뤘는데 네. 딴 동네에서 이게 깔뱅이야 이러고 있고 스위스 니네는 아니야. 그 동네의 싸움이 또 그런 싸움이 있네요. 네네. 그리고 독일 내에서도 깔뱅에 대한 연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걸 통해서 깔뱅주의든 아니면 개혁주의든 어떤 이즘이 될 때는 연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깔뱅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청교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국에서는 과연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국에서 발전했던 깔뱅주의, 네덜란드에서 발전했던 깔뱅주의, 독일 내 깔뱅주의, 혹은 스위스 개혁주의, 뭐 과연 이런 흐름들 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혹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특히 이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튤립 혹은 깔뱅주의 5대 교리를 완전히 이제 하나의 명제화를 넘어서 그 도구마로 도구화돼 만들어 가지고는 있죠. 네네.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깔뱅주의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깔뱅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거 안에 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서 다른 게 확장되지도 않고 그냥 깔뱅은 그거야. 뭐 이렇게 그죠. 생각되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히 문제죠. 그게 깔뱅 사상의 전부냐? 그러니까 깔뱅 사상의 핵심을 잘 정리했다. 요까지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전부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그건 다른 문제죠. 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10계명. 네. 그러면 구약은 10계명이 전부 다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이 구약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네. 구약이 10계명의 핵심인데 그리고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인데 문제는 그건 많이냐는 그게 다른 많이 율법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우린 그렇게 좀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깔뱅의 사상을 5대 교리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명확하게. 그리고 쉽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사상을 명제로 규정해서 정리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전부다라고 말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의 사상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내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전혀 못 던지고 있는 거죠. 질문하면 나쁜 사람이거나 도전하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 예정이 깔뱅에서 중요해요. 그러면 이중 예정이 되려면 결국 원죄론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중 예정만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악됨을 강조했던 깔뱅의 전반적인 흐름.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게 너는 구원을 못 받아, 구원을 받고 싶어도 못 들어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깔뱅의 사상 속에서는 너는 놔두면 그냥 구원을 못 받는 존재인데 너희는 그런 존재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어서 구원을 선물로 준 거야. 이게 더 강조되는 부분이거든요.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기독 강요에서는 그렇게 그 선택되어진 사람들에 대한 개념이 좀 더 강조되어질 뿐이지 유기된 사람들을 버림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면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삶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필요 없는 거죠.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구원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쵸,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구원파. 기독교 강요가 뭐 보시면 나중에 정말 꼼꼼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인의 윤리적 삶의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되게 자세히 등장해요. 특히 세속 권력 혹은 이제 시민 정부라고 깔뱅이 설명했던, 그러니까 루터가 세속 권력이라고, 세속 국가 혹은 세속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깔뱅 스스로는 이제 시민 정부라고 이제 설명. 그러니까 이게 이미 개념이 다른 거예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봉건 영주제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고 네. 어떻든 이제 기본적으로 신부였다가 네. 수사였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개념 자체도 세속 국가 뭐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그 아우구스티누스 느낌인데요. 네, 약간 그쪽에서 가깝죠. 네네. 근데 이미 깔뱅 같은 경우는 시민 정부예요. 정부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시민이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전반적으로 근대적인 느낌이 네, 있어요. 굉장히 네. 근대적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네. 제네바 자체가 왕이 없는 국가잖아요. 의회가 있으니까. 네, 의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정부인 거죠, 정부. 개념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강요 특히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시민 정부와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율법의 기능도 세속적 기능이 또 있죠, 분명히. 그렇죠. 네네. 그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한 강조도 등장하는 걸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단순히 이중 예정을 명확하게 했던 개념 그리고 원죄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중 예정을 이제 접근하게 되면 구원론을 접근하게 되면 기독교 강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윤리적 강조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깔뱅주의 연구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접근을 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분명히 지금 그 말씀에서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지다 보면 그 사람들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구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의지와 선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까? 깔뱅이 그 자유의지 부분을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깔뱅의 글 전체를 살펴보면 그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저기 마틴 루터만 하더라도 인간의 그 도덕적 의지, 그 이제 사실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보면 이 자유의지가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느냐의 문제와 더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나는 뭐 예를 들어 나는 목사가 되겠어, 나는 뭐 돈을 벌겠어 이런 식으로 내 삶을 결정하는.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우리는 근대적 의미의 자유의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관념에서 자유의지를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의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도덕의지의 개념이 더 강해요. 인간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느냐 스스로. 지금 제가 들어본 바로는 지금의 현대사회 2022년에 이때의 그 교회적 개념보다 훨씬 더 건강한 개념으로 그 구원론을 바라보는 느낌인데요. 어떤 시대적 상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념이 좀 많이 다른 거죠. 근데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 특히 이제 인간의 도덕의지를 노예의지라고 했잖아요. 과연 이제 지금 이제 21세기 관점 속에서 깔병의 이제 구원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간 스스로가 나는 구원을 받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깔뱅의 논리에 의하면 이런 질문 자체는 깔뱅 사상 자체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깔뱅의 사상을 기반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파생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깔뱅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자체는 뭐 제가 여기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 생각의 이야기인 거지 네. 이게 깔뱅의 사상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사회적인 의미로 자유의지가 강조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겠네요. 근데 이제 연결된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근대 사회 이후에 등장했던 종교의 체계화. 이 이후에 예. 이 이후의 체계화 과정에서 형성된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 사상도 마찬가지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깔뱅주의도 그거는 배자에 의해서 배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립된 형태의 이제 우리 말 정통주의 시대에 정립된 형태를 우리가 이제 깔뱅주의라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때 정리된 개념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건데 종교개혁 시대에 특히 마틴 루터나 장 깔뱅 활동하던 시대에는 예를 들어 구원론 자체도
이때 종교개혁이 이제 발전의 과정 속에서 예를 아구티노스의 은총론에서 구원론 개념이 이제 독립되던 과정이었거든요. 마틴 루터 때 좀 와야 아구티노스의 은총론이나 아니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제 은총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중개적 어떤 은총의 개념, 이런 개념들이 은총론 안에 있다가 이게 이제 구원론으로 독립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 의지 자체는 분명 자유의지라는 말을 쓸 때는 인간이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개념으로 이제 도덕 의지라는 개념인데,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결국에는 구원의 문제가 연결되는 거죠. 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자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인간 스스로가 도덕 의지를 가지고 혹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런 도덕적 삶을 살 수 있으면 그럼 굳이 그러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네, 구원 받는 거죠. 도덕적 삶을 살 수 있으면. 네네. 그럼 굳이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아구티누스하고 펠라기우스 논쟁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인간이 도덕적 의지를 회복해서 예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방향으로서 인간 스스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냐, 아니면 은총을 받아서 그 은총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후행 은총이라고 하는 그 은총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은총의 결과로서 끊임없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냐.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 논쟁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구원론, 은총론 안에 있는 구원론, 구원의 개념 자체가 정립된 것도 아구스티누스 시대인 거죠. 그 이전까지는 오리게네스. 그렇죠. 근데 아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정립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안세무스가 결국에는 이제 만족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원을 다 정립한 것은 뭐냐면, 오리게네스 시대의 개념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아구스티누스의 은총론에서 정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의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에 따라 가지고 구원론이라고 하는 게 중세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였다가 저렇게 움직였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개신교는 구원론에서는 되게 명확한 형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뭐 비교적 교단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크게 구원론에 있어서 막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마틴 루터, 장 깔뱅, 뭐 이후에 루터파 내에서 다양한 위대한 신학자들 혹은 배자 혹은 베츠와 같은 정통주의 시대, 그리고 이제 17세기,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형성한 다양한 개신교 교단 내에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게 정립이 거죠. 됐기 네네.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제 과연 장깔뱅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원론이 정립이 돼 있었느냐? 정립이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이 시대를 보면 안 되는 거네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교회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좀 더 연구돼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 21세기적 관점 속에서 혹은 이전에 20세기적 관점 속에서 깔뱅의 사상을 다 교리화하거나 도구마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깔뱅을 바라보게 되니까 깔뱅의 사상의 발전 과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중 예정도, 그러면 최종판에 등장하는 이중 예정 개념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제 초판본에 등장하는 이중 예정의 개념이나 다른 깔뱅이 성서 주석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 각 시대에 따라서 그런 사상의 발전이 없었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질문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중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에 대한 거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깔뱅 연구 내에서는 그게 잘 그런 질문들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또 잘 던지려고 하지도 않죠. 한국의 그 깔뱅을 연구하는 판 자체가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예, 판을 키워야죠. 어떤 예전에 그 판을 뭐 갈아야 된다 그랬는데 판을 좀 키우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강요가 하나의 거대한 체계, 특히 최종판의 거대한 체계라 그러면 거기 분명히 이중 예정을 기반으로 하는, 또 인간의 원죄를 강조하고 인간의 죄악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형태의 구원론, 은총론 혹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 이런 걸 강조하는 신론, 이런 게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근데 사실 기독교 강요 특히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 윤리적 삶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정당한 전쟁 이론에 대한 깔뱅 나름대로의 사상도 있고, 뭐 요즘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섬김, 디아코니아, 과연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어떨 때 참된 것이냐. 깔뱅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처럼 이 디아코니아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은총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이 타인을 섬길 때 그것이 정말 진실된 섬김이 될 수 있느냐라고 깔뱅은 물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실천해야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총에 기반해서 타인을 섬기는 섬김이야말로 진정한 타인을 위한 섬김, 나를 위한 섬김이 아니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자에 대한 섬김 또는 뭐 가난한 자에 대한 섬김의 문제가 윤리적 당위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디아코니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개혁 당시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 면벌부라고 하는 걸 보면 면별부. 예, 거기 보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 혹은 내가 뭐 수도원에 뭔가를 바쳤다고 하는 네네. 것이 벌을 면해주는 이런 어떤 형태의 선행으로 받아들이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예, 시대인 거죠. 그런 시대는. 그럼 과연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잘 섬기면 좋다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있느냐? 적선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그렇게만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15세기에 유행했었던 카톨릭 신학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하나님 은총론을 기반으로 한 디아코니아를 정립했다고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연구나 그런 생각들에 대한 접근들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깔뱅이 신학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깔뱅의 이 시기에 이제 전쟁들이 또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독일에서 루터가 이제 전쟁에 대한 개념 또 농민 전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그 부정적이기도 했다, 부딪히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그러면 깔뱅은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그 시대상은 굉장히 전쟁이 보편적이었다기보다는 그 많았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죠. 아, 그래요? 장깔뱅의 정당한 전쟁 이론은 아구티누스보다도 조금 더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구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당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침략 전쟁은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어떻든 방어를 위한 네네. 글쎄 그 연약한 이웃을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이제 깔았는데 깔뱅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정당한 전쟁을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부터 정당한 전쟁은 존재한다 이렇게 봤어요. 아, 원래부터 존재한다? 네네. 이제 여기 보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국가에 대한 것은 시민 정부가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이 영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군 전쟁 같은 건 용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군 전쟁 말하자면? 뭐 논리적으로 그렇게 뭐 볼 수는 있지만 네네. 근데 이제 깔뱅이 봤던 것은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뭐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러니까 폭력적 전쟁 말고? 폭력적 전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여기서 말하는 영적 전쟁 그래서 이제 제가 단순화하는 게 되게 싫어하는데 단순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깔뱅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폭력이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군인의 어떤 역할은 필요하다. 최소한의 폭력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도저히 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래부터 그러니까요. 정당한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게 16세기잖아요. 네네. 십자군 원정에 대한 비판, 가톨릭의 교회와 정치 권력이 결탁되어 있는 것에 대한 비판. 그리고 깔뱅 스스로는 이제 막 신흥 이제 시민 계급, 그다음에 이제 부르주아 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민주적 정치에 대한 긍정 이런 것들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당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당시 제네바처럼 제네바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폭력으로서 폭력이라는 표현이 뭐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폭력으로서 뭐 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 네, 공권력, 네. 혹은 이제 군인이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될 경우 그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마틴 루터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군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마틴 루터의 그 논문 같은 걸 보면 이 시대의 유사한 형태의 사상들이 등장해요. 정당한 아구티누스가 이미 이제 정당한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방어적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죠. 그런데 방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국가라고 하는 게 전제 조건으로 이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쳐내려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거고, 그럼 평소에 그러면 군인들, 그 방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쳐들어 내려오니까 내가 막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니까 그거는 정당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물어볼 수, 그 당시에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규군을 기반으로 하는 군인들이 이제 형성되는 시대니까,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왕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군의병도 있고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군인의 존재 목적이 결국 뭐겠어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유지의 공권력, 기본적이죠. 네, 좋게 말하면 공권력이고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하면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이 될 수 없다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가라고 하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힘, 무력 뭐 이런 거는 필요하다. 대신에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폭력은 안 된다. 그건 안 되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고티누스가 그 모든 정당한 전쟁 이론의 가장 기반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익을 위해서 쳐들어가겠다. 그런데 그게 원래부터 존재하는 정당한 전쟁이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십자군 전쟁의 논리고요. 뭐 대등소이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당박이는 괜찮다. 뭐 이 정도. 뭐 굳이 요즘 말로 그렇게 말하면 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내가 먼저 때리진 않지만 저쪽에서 나를 때리는데 그럼 내가 맞고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폭력은 괜찮다. 근데 그거는 조금 너무 우리가 너무 개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념 자체가. 이걸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좀 좀 다르죠. 확장시키면. 국가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래서 정당한 전쟁 이론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국가 개념을 말하고 싶었는데 깔병은 기본적으로 시민정부가 하나님부터 마틴 루처럼 시민정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있다고 봤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깔뱅은 기본적으로 뭐 무정부주의나 카오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이론 이런 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회는 질서가 유지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정당한 전쟁 이론에서 등장하는 군인을 기반으로 하는 공권력 혹은 이제 무력적인 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무력 혹은 폭력 혹은 공권력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네네. 그게 뭐 도시국가든 아니면 프랑스처럼 왕정이든 뭐 말했죠. 일반적으로 이제 제네바가 소위 말하는 근대적 의미의 이제 민주국가로 전환하던 시점이었고 뭐 부르주아 계급들이 막 이제 권력을 잡고 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런 어떤 그 무정부주의를 막을 수 있는 국가의 제도의 어떤 국가 제도를 유지하는 형태의 무력 혹은 폭력 혹은 공권력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죠. 예. 그것의 근거를 사도들의 가르침 혹은 원래부터 신학적으로 어떤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당하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쟁 이런 개념으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잘못 국가 개념이 없는 상태에 들으면 그럼 십자군 원정에 대한 허용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처럼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시민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그 영적 도성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단지 늘 말씀드리지만 시대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가면 갈수록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커요. 아구티누스 신국론 하나님 도성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세속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구분되어지다가 마지막 가서 하나님께서 하지만 근데 이제 이때 이미 16세기로 오게 되면 마틴 루터에서 보면 이제 국가와 교회 혹은 영적 권력과 세속 권력의 어떤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죠. 양자는 서로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거나 소명을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장깔뱅 오게 되면 시민정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나름의 독특한 사명이 있는 거죠. 질서를 유지하고 이단을 막아내면서 교회 이제 소면 깔뱅이 이제 교회론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시적 교회 이제 비가시적 교회 개념인데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의 어떤 표현 혹은 뭐 나타내는 어떤 상징으로서 이 가시적 교회 자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고 봤단 말이에요. 좀 복잡한 말이긴 하지만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 왕권 신수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시대니까.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에 따라야 되냐? 국가 권력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럼 결국 왕이 원하는 모든 폭력은 다 정당한 전쟁이 되는 거죠. 왕이 원하면. 왜냐면 그렇죠. 신이 준 세속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권력은 그리스도인들가 따라야 되니까. 거기에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권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개념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깔뱅 시대의 그 정당한 전쟁 이론을 오해 없이 이해를 하려면 깔뱅은 이제 정당한 방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정부 자체가 하나님부터 독자적인 소명을 받았고 그것은 이제 그 사회를 이제 유지하는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폭력 혹은 무력 혹은 이제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금 더 제가 좀 거꾸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가가 부패하거나 국가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에 반항하거나 그 안에 레지스탕스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깔뱅의 신학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사실 깔뱅의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민 불복종이라는 시민 저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거꾸로 왔는데 원래는 깔뱅이 생각했던 국가의 목적이 있어요. 아, 네. 깔뱅은 국가가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공동선. 네네네. 아, 네. 네, 이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결국은 그리스도인든 누구든 간에, 비그리스도인든 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국가 안에 있는 국민들이,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간에, 국가 존재 목적 자체가 공동선이기 때문에, 공동선이 유지되려면 질서가 유지돼야 돼요. 깔뱅의 논리에 의하면. 공동선을 위해서 국가는 존재하고, 그 공동선이 유지되려면 질서가 유지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 혹은 공권력은 정당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는지는 뭐 깔뱅을 연구하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떻든 국가와 유지, 그다음에 방어, 그다음에 질서를 잡기 위한 무력이나 공권력은 정당한 거예요. 그럼 국가가 이제 공동선을 무시하고 뭐 독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력 자체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돼요. 시민혁명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까지 생각했는지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깔뱅에 지금 남아있는 글만으로 정말 시민혁명까지 우리 지금 생각하는 뭐 시민혁명, 그 20세기적 의미의 독재에 저항하는 시민혁명. 저는 지금 사니까요. 그런 걸 생각했는지까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어떻든. 불복종을 해야 된다. 예, 최소한 공동선을 국가라고 하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할 필요는 있다라까지는 분명하게 등장하거든요. 그리스도인 이게 되게 급진적이라는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죠? 그 당시에 깔뱅, 지금 우리가 깔뱅을 21세기적으로 자꾸 도구화하고, 그 다음에 근본주의자들이,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근본주의자들이 깔뱅을 자신들의 자신들의 근본주의적인 사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자꾸 깔뱅을 가져와서 이게 지금 깔뱅 사상 자체가 이렇게 막 굉장히 구닥다리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16세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깔뱅의 글을 살펴보면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정치윤리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지금 깔뱅의 요 이야기가 그냥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개신교의 윤리와 그 신학으로 사회를 잘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틴 루터보다는 장깔뱅의 정치윤리는 더 진보적이고 혹은 급진적이죠.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어쨌든 학문적 운동으로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가 사회적 운동으로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나아갔지만 장깔뱅은 처음부터 로만 가톨릭과 프랑스 왕정이라고 있는 결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비판하면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나이에 결국에 이제 바젤로 제네바로 쫓겨가게 된 거고 그것을 이제 제네바 와서도 주장을 하는데 시의회가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1차로 이제 쫓겨서 이제 스트라스부르 갔다가 거기서 이제 3년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제 제네바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깔뱅이 새롭게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세르베투스의 화형 자체를 정당해 보지는 않아요. 아, 네. 모든 권력의 어떤 사용에 있어서 100% 다 옳다라는 건 없거든요. 뭐 또 권력을 잡으면 뭐 제가 깔뱅을 좀 그러니까 쉴드를 치자면 뭐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완벽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거기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 지금 국가에 대한 개념 전쟁에 대한 개념, 폭력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시민 불복종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잠깐이나마 들었지만 굉장히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좀 살펴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깔뱅이 이야기 생각했던 공동의 선인이 사회적 질서니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어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다른 신학자들이나 그 당시에 깔뱅을 이단으로 모았던 사람들 사상 속에는 등장하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개념들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사상사가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깔뱅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개념들과 아니면 강조점들을 두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 시대 속에서의 그 사상의 독특함을 드러내는데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아, 그러네요. 아,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더 길게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깔뱅에 대한 정치, 윤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네네, 뭐. 다음 시간에는, 깔뱅의 정치에 대한, 그 부분으로, 물론 신앙도 우리가 조금, 아주 디테일하게는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정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